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소개받은 산업부의 기계로봇과 정창현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로봇산 현황과 발전 방향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로봇 분야 전문가시고 저보다 로봇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료는 자료고요. 저희가 개괄적인 거는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저희가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와가지고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 산업 현황과 관련해서 로봇의 개념이나 범위, 중요성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시장 현황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IFR이라는 기구에서 나오는 통계인데, 굉장히 시장 증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는 것처럼 한 최근 6년간 연평균 성장이 한 20%씩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제조업 분야의 지난 시장 증가율을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출렁거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증가를 하고는 있는데, 증가 속도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 분야만큼은 2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제조용 로봇이 전체 한 6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 로봇과 개인 서비스 로봇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시장 규모는 이제 중국이 절대적으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수로만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 합친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쓰여지고 있고요. 제조용 로봇의 가장 큰 수요처는 두 군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산업하고 이제 전기전자 산업인데, 아무래도 중국 쪽에 자동차와 전기전자 제조 캐파가 늘어나면서 로봇 수요가 그에 연동해서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국내 현황 말씀드리면 매출 기준으로 한 세계 상위권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산이 한 2.6조 원, 그 중에서 수출을 한 7천억 원 정도 이제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산업의 특징은 제조 로봇의 비중이 전 세계 비중보다 좀 10%포인트 정도 더 높은 수준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75% 정도 돼 있고, 오히려 서비스 로봇 쪽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서비스 로봇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청소 로봇입니다. 저희 집 애들도 이제 청소 로봇은 알고 있는데, 청소 로봇 비중이 가장 크고 있고, 의료 로봇, 국방 로봇 이런 순서대로 비중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이 이제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전문가 설문조사 해가지고 나오는 숫자들인데요. 기술교육사 1.8년 해가지고 81% 수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게 숫자로 보여주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한 5% 차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기술 격차냐, 아니면 그 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냐, 여러 가지 이제 같은 숫자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이제 많이 줄여왔습니다. 많이 줄여왔는데, 이걸 진정한 의미로 이 갭을 줄이는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는 이제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은 비중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은, 이게 로봇은 정부 지원이 꼭 산업부에서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미래부에서도 나오셨지만 미래부에서도 지원되고 있고, 국토부, 해수부, 각 수요 부처에서도 다양한 R&D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가 정부의 모든 R&D 로봇 분야의 지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R&D는 연평균 한 670억 원 정도씩 해가지고 지난 7년간 한 5천억 원 좀 안 되게 지원이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사업화는 한 1,0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 로봇 보급 사업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로봇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다른 여타 제조 분야, 제조업의 어떤 품목들 중에는 그래도 좀 정부 지원의 폭과
그러니까 정부 지원의 범위와 양이 좀 상당히 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 규모에 비하면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아까 제 미래부 정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로봇이라는 분야가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다른 품목보다는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제조업의 여러 분야를 갖다 담당을 하다 보면은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모든 분들이 매일 쓰시는 거니까 관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 뭐 또 더군다나 이제 외국에서의 어떤 동향이나 기술적인 발전에 대해서도 그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자동차 정책 업무를 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그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받으면서 그만큼의 부담을 갖다 느끼고 있는데 로봇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로봇이라 그러면 왠지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딱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로봇이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 딱 옆에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 이유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도 있습니다. 그 로봇과 관련된 그 지능을 위해서 특별법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R&D에 대한 예산도 꾸준히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업화 예산도 그 제조업 쪽이 이제 보급 이런 사업화 보급과 관련된 정부 지원 예산이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로봇 같은 경우는 이 별도 예산 꼭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그 보급 확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매년 그 로봇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생산 매출 수출 통계를 갖다 잡는데 그거에 따르면은 한 연평균 한 36%씩 고성장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물론 통계적 착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조사업체 수가 좀 늘어나고 하면서 사이즈가 늘어난 건 있는데 그래도 절대 규모로 보시면은 2003년 1,679억 원에서 2014년 2조 6천억까지 이렇게 굉장히 좀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이제 외형이 커져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수출 또한 이제 2004년 대비해서 보니까 한 7,400억 원까지 한 8배 정도 늘어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격차도 이제 계속 저희가 서베이를 해보면은 당초에는 한 4년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절반 이상 가까이 이제 줄어들었고요. 고용 또한 2014년에 한 13,000명 정도 고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사례는 뭐 이 보시는 내용과 같이 왼쪽 상단에 이제 보시면은 고밀도 제조공정 로봇 같은 경우는 한 14년도에 300억 원의 실제 매출이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한 그런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제가 이제 금년도 그 산업부,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업부만의 얘기입니다. 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로봇 지원 사업의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 메뉴에 보시는 것이 이제 R&D고요. 그 다음 두 칸을 보시는 게 이제 보급 확산하고 제조 현장의 로봇 혁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이제 뭐 각종 이제 융합 부품 기반이라든지 의료 로봇 기반이라든지 이런 특정 품목 베이스로 하는 그런 인프라 조성 사업도 있고요. 로봇 랜드 조성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봇 랜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인천하고 마산 지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그 로봇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환경 변화를 갖다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요. 그 시장 추이를 갖다 전망을 해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중국 중심의 어떤 시장 견인이 그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조업 혁신 추세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중국의 자동화 수요 증가에 따라 가지고 제조업 분야의 로봇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요 보시는 자료에서 나왔다시피 한 37%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IFR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존에는 이제 말씀드린 건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 분야에서 주로
이 로봇이 적용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정밀 조립 공정이나 그 중소제조업 분야로도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새로운 로봇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대규모 대형 그 거대 사이즈의 용접 로봇 이런 것들이 주수요였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그 소형 좀 더 그 탄력적 생산 현장에 필요한 그런 소형 로봇들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건비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조차도 인건비 상승 추세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로봇 비용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건비가 싸다고 생각했던 그런 그 국가들에서조차도 로봇 확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G에서 15년도에 예측한 거에 따르면 제조 공정의 로봇 활용 비중이 15년도 10%에서 25년에 25%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이 한 30%까지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 살펴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동안 굉장히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산업 규모와 그 질 자체가 성장을 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저희가 늦게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장을 이제 했으나 여전히 그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시장 규모 대비해서는 절대 규모 자체가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 실현에 이제 애로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 로봇 분야들은 잘하고 있는데 조금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렇게 아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할 만큼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로봇 제품군도 좀 부족하고 특히 이제 제조 서비스에 있어서 좀 첨단을 달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그 타겟팅하는 그런 해외 선도 업체와의 기술 격차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좀 좁히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습니다. 좀 로봇 R&D를 하는 기관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연구기관들도 그 로봇 R&D에 들어오시는 연구기관들이 한 6개,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거 한 7년 동안 저희가 지원했던 실적을 갖다 쭉 정리를 해서 보니까 한 7개 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각종 공공 사이드 기관들이 이제 그 R&D를 많이 해오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저희가 좀 더 선택과 집중을 갖다 해서 기관별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장점 분야를 갖다 최대한 살려가지고 좀 집중 지원을 갖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그동안 좀 소홀하게 했던 분야가 좀 지능 파트는 좀 소홀하게 하지 않나라는 그런 그 내부의 어떤 그런 그 자체적인 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래부 정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이제 알파고 바둑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좀 로봇 분야에 있어서도 지능 쪽에 있어서의 좀 투자는 저희가 조금 더 과감하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인간과 협동 작업이 가능한 협업 로봇이라든지 그와 동시에 이제 또 수요 연계가 가능하고 저가 부품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급형 제조 로봇이라든지 좀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안전사회 이런 새로운 어떤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또 이렇게 좀 저희가 새로운 수요를 갖다가 시장을 갖다가 먼저 좀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차세대 분야, 소셜 로봇이라든지 의료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선도적인 기술 제품 개발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능 분야인데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좀 약간 좀 하드웨어 쪽에 투자가 좀 많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도 저희가 좀 대폭 늘려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산업부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응용기술 개발하고 이제 산업화 R&D를 갖다 많이 해오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데 가장 큰 시행착오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만 이렇게 잘 하면은 이게 그 시장에 잘 나가가지고 잘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제 개발된 제품의 어떤 그 초기 시장, 초기 수요 확보, 그 다음에 어떤 트랙 레코드 확보가 없이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만드시는 제품의 어떤 그 사업화는 굉장히 좀 어렵더라. 이제 그래서 저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 개발된 제품의 초기 수요를 갖다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물론 초기 수요가 제대로 다 있으면은 정부가 기술 개발에 지원을 할 필요도 없죠. 기업이 그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알아서 개발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조차도 좀 저희가 초기 수요를 갖다가 어떻게 창출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과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범 공장도 구축을 해서 그 로봇 활용의 성공 모델을 갖다 적극 알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로봇 보급 확산 사업을 갖다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 특히 공공 부문, 그러니까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수요 창출에 좀 애로가 있는데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 공공 부문에 있어서의 수요를 갖다가 좀 맞춤형으로 찾아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 의료 분야의 무인 이송 로봇이다. 그러면 저희가 복지부하고 얘기해가지고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먼저 좀 파일럿으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도 매칭해서 지원해주고 그런 걸 갖다 좀 개발 단계부터 미리 좀 조율을 해가지고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공 부분의 시장을 활용을 한 수요를 활용을 한 서비스 로봇의 실사용 환경의 파일럿 테스트를 갖다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에 보시면 뭐 수술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간호간병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이라든지 이런 분야들도 이제 적극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가 별도로 회의를 한 것이 이제 그 국민안전처와 같이 그 국민안전 로봇 프로젝트를 갖다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공부문의 어떤 수요를 갖다가 전제를 한 R&D가 돼가지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 어떤 준비가 가능하시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뭐 몇 가지 이제 그 평가를 해서 정한 것 중에 하나가 한전에서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그 시설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전력망 그 뭐지 송전탑 뭐 이런 것들 그런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일일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드론 같은 것을 활용을 하면은 그게 훨씬 더 이제 저비용으로 그 관리가 더 수월하다 그래가지고 한전하고 저희가 시범 프로젝트 갖다 하나 시작을 하는 게 있고 우정사업본부하고도 그 드론을 활용한 어떤 원격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나고지에 대한 어떤 물류 배송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범 사업을 갖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공 부문의 수요를 갖다가 적극 활용해가지고 이 서비스 로봇의 어떤 그 사업화를 갖다가 조금 더 원활히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 국방, 안전 등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그 수요를 갖다 연계해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다음 이제 제도 개선과 인프라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 제도 개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신문 방송에서 많이 보시는 게 자율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고 드론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론도 지금 그 몇 가지 그 규제 프리 존이 생겨가지고 그 영역에서는 좀 자유롭게 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가시거리 150m 기준이라든지 뭐 야간 비행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전 기준들이 아직까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그 조금 더 이걸 갖다가 좀 시장 친화적으로 제도로 갖다가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역시 로봇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이 제가 이제 좀 이런 서비스 로봇의 확산이라든지 어떤 제조용 로봇의 고도화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혹시 규제나 제도가 정비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제조 로봇의 펜스 및 안전매트 설치 의무를 갖다가 저희가 고용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완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에서 규칙을 개정해 주셔가지고 4월 달에 그래서 작업 안정성이 검증된 제조 로봇에 대해서는 펜스 같은 것이 이제 좀 펜스 규정 같은 게 좀 완화돼서 그 협업 로봇이 되려면 사실 뭐 펜스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
또 뭐 안전인증 대상이 이제 전자파 적합성 중복인증 같은 것도 면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떤 로봇의 보급 상용화를 위해서 필요로 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게 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하시다가 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시면은 뭐 부처 소관 상관없이 언제든지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또 이게 그 부처 내에서 이제 정부 내에서 또 그런 게 이제 또 논의되고 이제 검토되는 프로세스가 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 소관이든지 간에 뭐 이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정부 내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절차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 많이 부탁 말씀드리고요.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뭐 대구나 부천에 있어서 몇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안전 로봇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도 봐주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미국하고도 저희가 미국 국방부하고 같이 재난 대응 로봇 분야의 협력 약정을 갖다가 체결을 했고요. 워크숍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계속 미국 쪽하고도 새로운 협력주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좀 시장 쪽을 갖다 주된 관심사로 보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로봇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보여지는 동남아라든지 이런 신흥국의 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뭐 지난 알파고 대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사회에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을 하셨을 테고요.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거대 ICT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인공지능 R&D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미래부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엑소브레인이나 딥뷰나 뭐 이런 거대 인공지능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부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 원천 기술을 갖다 저희는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이 되더라도 그게 자동차에 어떻게 접목이 되고 뭐 조선 분야에 어떻게 응용 활용이 되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공정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반도체 회사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면은 데이터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무슨 데이터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는 많이 저거 데이터만 잘 분석하면은 뭔가 좀 공정 최적화가 조금 더 잘 될 것 같고 수율 관리도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뭐 이제 심지어 뭐 세계 탑을 달리는 그런 회사에서조차도 그런 어떤 데이터 분석과 공정 최적화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부가 할 일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원천 기술이 잘 개발이 되면은 또 개발된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산업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저희 산업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제조 공정 분야라든지 또 기존 주력 상품들에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보다 좀 적극적인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자율차 구글카 뭐 많이들 아셔가지고 운전자 없이 이제 돌아다니는 구글카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미 자동차 분야는 그런데 이미 농기계 같은 데서는 무인 트랙터 같은 게 이미 상용화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글 유튜브 보시면은요, 진짜 드라이버 없는 트랙터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미국 같은 경우 트랙터가 자기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걸 합니다. 무인 작업을 갖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한 대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세 대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세 대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걸 다 이제 깎아대고 있습니다. 트랙터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굴삭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요. 굴삭기도 보면은 이제 이게 땅을 이렇게 그레이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운전자의 능숙도, 숙련도와 경험에 굉장히 많이 이게 의존적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굴삭기가 이걸 갖다 깎음에 있어서 숙련된 운전자는 한 번에 쫙 해가지고 평평하게 잘 깎아내고
숙련되지 못한 운전자는 이게 뭐 버벅대면서 이제 뭐 이제 깎아내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의 품질도 떨어지고 하는데 캐터필러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그 옵션을 갖다 붙이면은 그냥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입력 그 높이하고 깎아야 될 높이 이 깊이하고 몇 가지 인풋 변수만 집어넣으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깎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기술들은 우리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분야는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뭐 제조업 분야,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조선 분야도 자율항행, 그래서 무인항행이 기술이 접목이 돼가지고 그 유인,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 선박은 맨 앞에 하나가 있고요. 그 뒤에 선단을 이뤄가지고 무인 선박들이 따라가는 형태의 어떤 새로운 그 방식도 지금 그 시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조업을 갖다가 가장 중시하는 우리나라 역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과 산업화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저희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주요 분야별로 인공지능을 갖다가 활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파일럿 제품을 갖다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로 한 그 전문 인력 양성도 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한 걸 갖다가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확보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뭐 저희 부처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뭐 미래부도 있고, 뭐 복지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여러 관계된 부처가 많은데, 그런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확보도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그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굴삭기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죠. 저게 내 일자리를 뺏지 않을까. 뭐 제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자율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율차가 뭐 진짜로 상용화가 되면은 뭐 택시 기사는 뭐 먹고 사나 이런 여러 사회적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분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이네요. 이상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